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ESG 평가 및 기업과 기관 투자자분들께 ESG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스틴베스트의 김상윤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2년부터 ESG 평가와 관련한 실무를 했는데요. 12년간 이렇게 업무를 해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ESG 협력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 바를 짧은 시간이나마나 이나마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2024년 연간 평가를 통해 바라본 기업의 공급망 관리, 그다음은 대기업 공급망 관리 현황, 그다음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 ESG 업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또 그 자산운용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기도 해서 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006년 9월 ESG 정보를 투자자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가 설립되었고요. 지금까지 18년간 ESG 평가 업무와 그에 따르는 여러 업무를 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상장, 비상장 합쳐서 1287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해왔고 데이터 총량은 500만 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히 2021년에는 채권형 또 벤처기업, 공공기관 ESG 평가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그 AI를 활용해서 기업 평판 리스크 평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금융위원회 그리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옵저버 기관으로 있는 평가기관 협의체에서 저희 회사가 초대 간사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평가책에 대한 자랑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것은 또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ESG 각 영역을 14개 카테고리 그리고 100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로 세분화해 분석합니다. 오늘은 주로 그 환경 부분의 친환경 공급망 관리랑 그다음에 사회 부분의 공급망 관리 카테고리 안에 있는 공정거래, 상생협력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 KPI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공급망 관리를 ESG의 관점에서 ESG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급망 관리는 E와 S에 걸쳐진 주제이고 또 그것을 추동하는 힘은 그 지배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지배구조 항목에는 딱 명확하게 공급망 관리가 없는데 그러면 지배구조는 공급망 관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지배구조가 E와 S의 여러 활동들을 정의하고 또 규제하고 그 이끄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ESG 각 부분 중에 그 G 분야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연간 평가인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평가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반기 평가는 주로 3, 4월에 기업 사업 보고서나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지배구조 영역을 많이 평가를 하고요. 하반기 평가에는 7, 8월에 주로 나오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과 사회 분야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하반기 평가가 어떤 완성된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4년 하반기 평가를 통해 바라본 기업의 공급망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자산 규모별로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자산 규모를 연결 자산 기준으로 해서 2조 이상, 그다음에 5천억에서 2조, 그다음에 5천억 미만 연결 자산 기준으로 저희가 그룹을 나눠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협력업체의 제품 관리에 있어서 그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환경 분야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각 카테고리별 그 자산군별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이렇게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억 미만의 그 기업들의 표준 편차가 가장 작았는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 아예 5천억 미만 기업들 중에서 되게 훌륭하게 하시는 기업도 물론 있는데
아예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 안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낮은 점수와 작은 표준 편차 이걸 포인트에 두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 분야인데요. 환경 분야에서는 이 한 개 카테고리에서만 그 공급망을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분야에서 그래도 많이 평가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공정거래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정거래 그 협력업체의 거래와 있어서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가, 혹시 그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분야는 그 컨트로버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기업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기도 합니다. 여기 이 자료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집하는 항목도 있는데 주로 회사 홈페이지랑 또 지속가능보고서에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환경 분야의 공급망 관리보다 그 점수랑 표준 편차 차이가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대부분 대동소이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대부분 다 공정거래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많이 이렇게 공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평가 체계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요. 저희가 그 공정거래 관련해서 논란이 생긴 기업들은 바로 이 공정거래 그 항목에서 바로 차감을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컨트로버시 항목에서 차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차감되는 단계를 공정거래로 만약에 집중해서 만약에 분석해 보면 점수랑 그 표준 편차가 이것보다는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상생 협력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상대적으로 영세한 그 하도급 업체의 성장 지원 등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급 업체에다가 각종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책들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그 자산 규모별로 평균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적 감시와 요구를 많이 받고 또 그만한 경제적 여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그 상생 협력 부분에도 과감한 투자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이 5천억 미만 규모 기업들은 그에 대한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5천억 미만 기업들도 그 많은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고 또 어쩌면은 그 진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5천억 미만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그런 영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사회 분야에서 공급 사슬 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그 협력사 상호 간 상생 협력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 또 공급망 ESG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자산 규모별로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들의 표준 편차도 0.4314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컸는데 특히 그 ESG 공급망 평가 체계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현대나 SK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아예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저희가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ESG 흐름이 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으로 흐른다고 저희가 흐른다는 것도 흐름을 고려해 보면 그 대기업에도 그 ESG 공급망 관리 체계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는 업종별 공급망 관리를 보겠습니다. 기업 제품 경쟁력의 전제가 협력업체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품질 수준 그리고 생산성에 달려 있다는 거 너무 자명한 것인데요. 그래서 전후방 산업 파급력이 큰 업종을 골라 상생 협력을 분석해봤습니다. 화학과 건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4개 업종을 골라봤는데요. 이 순으로 그 점수가 나왔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그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종이 점수 100점에 표준 편차 0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하는 대상 기업 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딘지는 많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종별로 그 ESG 중에서도 공급망 지표를 얼마나 충실히 공시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담배 제조업,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뭐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해석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 담배 제조업 같은 경우 KTNG 한 곳이 없고 그 아래의 기업들은 뭐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위 업종인데요. 이것도 상위 업종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종별로도 자산 규모별뿐 아니라 업종별로도 이 그 ESG 공시 비율, 공급망 관련 ESG 지표 공시 비율에 차이가 컸습니다. 이것은 공급망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대기업, 그냥 중소기업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업종별로도 업종별로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뭐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이 순으로 보고 있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그 공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뭐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공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ESG 공급망 관리에서는 공급망 관리만 좀 집중해서 보면은 다른 기업보다 뭐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낮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협력사 지원활동 우수 사례인데요. 오늘 그 현대차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뽑은 건 아닙니다. 현대차 바로 다음에 발표해 주실 것이고, 그 한화 시스템의 경우가 좀 되게 잘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는데, 물론 SK도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저희가 보면 그 협력사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 ESG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는 그 공급망 실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공급망 실사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그 담당자와 그 실무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 하나뿐만 아니라 그 현대 글로비스 역시 되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ESG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지원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뭐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뭐 그 페널티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까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한 대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공급망 실사를 한번 같이 진행해 봤는데, 그 대기업에서 얘기를 해도, 그 협력업체 얘기를 해도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협력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떤 그 나서기 전에 그 실사 나서기 전에 제 예상은 당연히 대기업에서 얘기하면은 뭐 준비 잘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그런 업체를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들에서도 페널티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공급망 시설을 한번 진행해 보니 이것도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뭐 거래 제한 중단이나 뭐 거래 대상 미선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를 하는 기업의 예시입니다. 뭐 의외로 되게 많은 기업들이 그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탄소 배출량 관리하면은 저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양에 비해서 그 부족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도 좀 놀랐고 했던 분야입니다. 뭐 한원 시스템과 현대 유아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관리를 이렇게 탄소 배출량 관리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대중소기업 간 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준비했었는데 당연히 다른 분께서 해주실 줄 알고 제가 좀 뺐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뺐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아까도 발표하셨다시피 의무화 대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항목이 사실 제가 느낀 점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협력 업체별로
그 ESG 역량에 대해 어떤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은 많이 갖추고 있고 작은 기업들은 뭐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 ESG 역량은 그 자산 규모랑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공정 개선을 위해서 하드웨어적 지원, 그러니까 기계 설비 같은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대답을 했고요. 특히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인터뷰나 그 통화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ESG 교육과 컨설팅 지원 그리고 ESG 인증 취득 지원인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하드웨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좀 더 큰 규모의 기업이었고 이제 그 다음 기업들 내려갈수록 ESG 단어를 들어봤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협력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ESG 뭔지 알려달라. 그리고 좀 컨설팅 좀 해달라.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뭐 인사 노무 관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 ESG까지 하면 뭘 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사실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뭐 수백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그 되게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그 협력업체 그 사례이기도 한데 꼭 그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영세 기업에서 특히 가족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어떤 취업 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뭐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썼다 그냥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그 필요성을 저희가 그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한다, 뭐 의리로 일한다, 우정으로 일한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초적인 어떤 법률조차 여기 통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기초 법률 교육부터 필요하다. 이거는 되게 냉혹하면서도 현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써야 되는 건데 왜 안 썼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알고는 있대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현실을 보니까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왔을 때 자기 신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뭐 휴일 근무를 해도 그렇게 하고 돈을 못 받아도 그렇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해줄까요?라고 했는데 또 저는 또 신고 그 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좀 막막한 얘기긴 한데 제가 많이 느꼈던 겁니다. 아직 뭐 당연하게 그 기초 법률조차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만 한데 제가 ESG 평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뭐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떤 ESG 그 경영 관리가 곧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 수기로 처리하거나 그냥 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한데 사실 이에 대한 어떤 정책적 논의는 사실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